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박사 과정을 이제 수료했고요. 이제 논문을 남겨놓고 있는 최창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사실상 공공외교에 초점이 있다기보단 그 사회과학에서 빅데이터를 다룸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한계점들에 대해서 좀 아카데믹한 접근, 그리고 제가 실무에 있으면서 느꼈던 실무단에서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외교에 대한 정의들을 좀 살펴보면 뭐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들을 내리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은 외교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정의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와 그 접점들이 다양해지면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외교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말은 디지털 데이터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들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나 디지털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엔 원래 사람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데이터 흔적들이 남는데 그렇게 남아있는 데이터 흔적들을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을 하면서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흔히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많이 했는지 검색 데이터, 그리고 어떤 사이트들을 어느 시간대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방문했는지에 관련된 로그 데이터, 뭐 위치 데이터, 그리고 어떤 물건들을 구매했는지, 뭐 구매 데이터 등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고 결국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외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리스닝, 결국 해외 외국인들이 한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툴로 활용될 수 있고, 이런 툴을 바탕으로 여론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캠페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활용될 수 있다고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리스닝은 공공외교의 핵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한국에 대한 온라인상의 외국인들의 여론들을 파악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요한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빅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실시간 데이터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쌓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시계열적으로 어떤 여론의 추이나 변화 같은 것을 우리가 빠르게 파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정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핵심적인 이슈, 장점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부정적인 이슈를 조기에 감지를 해서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적인 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캠페인 전략에도, 공공외교 캠페인 전략에도 이런 빅데이터들을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결국 리스닝에 기반해서 우리들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외교 캠페인의 주제라든지 전략 방향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어떤 공공외교 캠페인을 전개를 했다면 그 캠페인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 캠페인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캠페인에 대한 성과 분석에도 활용을 될 수 있고, 그 광고계 쪽에서는 이미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이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은 분야가 바로 프로그래미틱 바잉인데요. 결국 어떤
캠페인을 어떤 타겟에게 정확하게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 디지털 미디어 속에서. 결국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정확한 타겟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캠페인, 예를 들자면 광고도 노출할 수 있다. 이런 데까지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아직은 현재로서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에 기반한 공공외교 메시지 개발까지 우리가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런 AI 기능을 활용한 카피라이팅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를 개발할 때 광고를 만들m에 있어서 다양한 AI 툴을 활용해서 시각적인 혹은 텍스트적인 청각적인 요소들을 최적화하는데 이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알고리즘들도 늘어나고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크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타당한 결론을 그렇게 해서 분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론일까?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함으로써 인사이트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좀 첫 번째 부분은 좀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후반에 가서는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가 충분히 가능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문 분야 혹은 산업 분야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충분히 있어야만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어떤 지식과 인사이트를 뽑아내는데 많은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문 분야라든지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통계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파이썬이나 R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여러 가지 컴퓨터 코딩과 관련된 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어떤 충분한 시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도 여기에 더 덧붙여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데이터만 자꾸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학문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연 빅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과연 타당한 결론을 보장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이제 저희들이 사회과학을 이야기할 때 타당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그리고 여러 가지 타당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빅데이터라고 하면 상당히 규모가 큰 데이터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여론이 전체의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빅데이터는 외적 타당도를 담보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며칠 전에 BTS와 관련돼서 미국 SNS에 올라온 글들의 추이라든지 아니면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뽑아본 것인데요. 한마디로 BTS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했다라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분석한 결과 BTS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셜 버즈가 많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키는데
BTS가 기여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BTS에 대한 호감도 증가가 혹은 버즈량이 많다는 것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로 이어지는 것을 과연 대표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소셜미디어 여론이 항상 전반적인 일반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여론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고요. 때로는 일부 집단의 편향된 이론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 과도하게 지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 10년 전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미국 치필레이의 댄캐시 회장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사실 미국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엄청나게 치필레이에 대한 반대 운동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소셜미디어 상에서. 그러면서 사실상 치필레이는 망해야만 하는 당시에 소셜미디어 여론상만 놓고 본다면 판매량이 줄어들어야만 정상인 상황인데 오히려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반대로 온라인상에서 여론을 표출하지 않았던 동성 결혼 반대파들이 오히려 치필레 구매 운동에 나선 거죠. 결국 여론 온라인 상에서 존재하는 여론이 항상 오프라인 상에서의 여론까지 다 포괄한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제 온라인 게시글의 상당 부분은 전체 인구의 일부분에 의해서 작성되고 유포되고 배포된다. 그리고 온라인에 게시물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젊고 좀 진보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뭐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한 대선 후보와 정당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여론과 실제 선거 결과를 비교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학문적인 연구 결과들을 살펴봐도 이 둘 간에는 상관관계가 크게 높지는 않다. 온라인 여론이 항상 어떤 오프라인 상에서의 실제 행동하고 연관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셜미디어 상에 존재하는 글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소셜미디어 봇이 작성한 글들, 그리고 봇이 끊임없이 재생산해내고 리트윗하는 어떤 그런 게시물도 상당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온라인 여론이 왜곡되고 편향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온라인 여론이 오프라인 여론까지 대변하는 여론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예전에 이제 기고했던 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온라인 게시물은 사실상 온라인 이용자 모집단으로부터 랜덤하게 작성된 글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여론조사를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표본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집되었느냐를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온라인 게시물은 랜덤하게 작성된 글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편향되게 작성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여론이 오프라인상의 모집단을 반영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집된 데이터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편향되게 작성된 글이라면 아무리 데이터의 크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큰 데이터가 모집단 전체의 여론을 대변한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반면에 작은 데이터, 스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표본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모집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주의해야 될 것이 소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온라인상에 표현된 여론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의 여론이라고 한다고 해서 온라인 이용자의 여론이라고 말을 하기도 어렵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온라인 상에 표현된 여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온라인 상에 표현된 여론이라는 것이 일반 공중의 여론에 영향을 주는 소스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표현된 여론 자체가
일반 여론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구성타당, 한국말로 구성타당도라고 하죠. 이게 과연 빅데이터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국에 대한 소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감성 어휘 분석을 해서 긍정과 부정 어휘를 분석을 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글이 많으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다라고 과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 긍정적인 감성 어휘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대변하는 수치로서 활용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빅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흔히 활용하는 설문조사랑 뭐 이런 것과는 다르게 빅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연구를 위해서 생성된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생성된 2차 자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연구자가 특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빅데이터 연구자들이 항상 직면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본인이 특정하고자 하는 혹은 분석하고 싶어하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결국은 분석할 때 넘어가다 보면 가용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많은 거죠. 결국 연구자가 가용한 데이터에 의존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용어를 우리들은 항상 정확하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한국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어휘가 많다라는 것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긍정 언급량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보다 학문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늘 직면했던 문제가 이제 아시아인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어떤 부정적인 정서들이었는데 소셜 미디어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2020년 3월 16일 날 차이나 바이러스라든지 차이니즈 바이러스 아니면 우한 바이러스, 쿵플루 뭐 이런 어휘가 가장 많이 등장을 했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3월 16일 날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어휘들은 미국인들의 반중국 혹은 반아시아인 정서가 이때 형성된 것일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반아시안 정서들이 표출된 것에 불과한 것일까?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3월 16일에는 반중국 정서가 최정점에 있었을까?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3월 16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CDC에서 미국 내 이동 제한을 발표한 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정적인 글들이 상당히 많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럼 반면에 최근에 보면 차이니즈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아니면 우한 바이러스 이런 키워드들로 작성된 글들이 거의 없다고, 물론 예전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렇다면 지금은 반중국 혹은 반이지안 정서가 미국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보다 많이 희석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면 이런 키워드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때는 정서가 매우 부정적이었고 지금은 많이 희석되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정서가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좀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2017년도에 SBS에서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나 뭐 네이버 검색량, 뭐
그리고 SNS에서의 긍정 언급량, 그리고 뉴스에서 얼마나 각 후보들이 언급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SBS 빅지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때 그 기자가 한 말들이, 아나운서가 한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된 당시 후보는 문재인 후보였고 2위가 심상정 후보, 뭐 이렇게 쭉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것은 지지율은 아니고 관심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땐 이것도 관심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검색을 많이 하는 것이 과연 검색량이 과연 관심의 표현일까? 유튜브로 조회하는 것이 과연 정확하게 관심도를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SNS에서 긍정적으로 언급되었다는 것이 많다고 해서 과연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호감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더 나가서 상위에 있는 빅지수라는 거는 사실 아무런 개념도 아닌 거죠. 그냥 SNS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냥 합한 아무런 의미 없는 지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런 SNS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들로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00% 양보해서 감성 어휘를 우리가 이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긍정 언급량으로 용어를 바꿔서 쓰겠다라고 해서, 과연 감성 어휘 분석이 한국에 대한 긍정 언급량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휘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맥락에 따라서 같은 어휘도 충분히 다른 의미로, 완전히 상반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배터리는 오래 간다라고 했을 때의 long의 의미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다라고 할 때의 long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긍정의 의미와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엔 토픽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성어휘 분석이라는 것은 같은 어휘라도 맥락이나 주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토픽에 따라서 긍부정 어휘 분석 도구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정확도 값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함께 실리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연구들을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한 휴먼과 알고리즘 간의 일치도, 휴먼 코딩과 머신 코딩 간의 일치도의 비율을 계산해서 이제 제시를 한다든지, 결국 머신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이 머신이 얼마만큼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제는 학계 저널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더 나가면 최근에 혼동행렬, 컨퓨전 매트릭스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수들, accuracy나 precision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예 더 이상 그 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리뷰어들도 많은 상황이고, 결국엔 어떤 알고리즘을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썼을 때 그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제 과연 우리는 그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한계점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빅데이터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인과관계적인 인터널 밸리디티의 문제인데요. 이미 1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구글에서 독감 트렌드라는 서비스를 한때 개발해서 제공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서비스를 이제 사실상 중단을 했죠. 이제 이때만 해도 구글 독감 트렌드를 이용해서 미국 CDC보다 더 빨리 어떤 지역에서 독감이 더 빨리 유행할 수 있을 것인지 자기들이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측도가 엄청나게 낮았다라고 결과가 나온 것이죠. 사실 독감을 검색하는 맥락이 결국 구글에서 활용한 로직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독감을 많이 검색하면 그 지역에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본적인 가정하에서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엔 독감을 검색하는 맥락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겨울에는 일단 뭐 독감 검색량이 증가한다든지, 더 근본적인 건 독감을 검색하는 행위 자체가 독감의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간의 어떤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빅데이터 혹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도가 높다,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특정 데이터가 생성된 맥락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선후관계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빅데이터라 할지라도 정확한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 측면에서 유용성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빅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화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맥주와 기저귀의 사례입니다. 이건 마케팅 사이드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례이긴 한데, 유통 매장에서 여기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마 월마트로 소개가 되어 있을 텐데, 월마트에서 같이 팔리는 제품들을 쭉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맥주와 기저귀가 같이 팔리더라, 같은 시간대에 같이 팔리더라라는 어떤 결과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해석한 게 남자들이 아내의 부탁을 받고 기저귀를 사러 왔다가 기저귀를 사면서 맥주까지 사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와 기저귀를 같이 매장에 배치를 했더니 맥주 매출액이 크게 올랐더라. 이런 신화가 존재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제가 월마트에 종사했던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을 때 자기네 회사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사실상 이건 월마트의 사례는 아니고 오스코라는 지금은 없어진 드럭스토어인데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당시에 맥주와 기저귀가 같이 판매된다라는 사실은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상관관계 엄청나게 높았다든지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그때 직원이 저한테 한마디 했던 게, 만약에 맥주 매출액이 정말로 올랐다면 왜 자기들이 아직도 같이 배열하지 않겠느냐.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일부 실무자긴 했지만. 그리고 오스코 역시 맥주와 기저귀를 같이 진열해서 판매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실상 빅데이터에 대한 신화들이 거품이 생기면서 이제 과장되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과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대표적으로 허위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학 우주 기술에 대해서 투자 금액과 자살률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과학에 대한 투자가 사람들이 자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상은 이거는 허위 상관관계인 거잖아요. 결국엔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들 역시 빅데이터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뭐 여러 차례 기고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스몰 데이터, 즉 설문조사를 할 때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존재하지만,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수집하기 어려운 데이터, 즉 블라인드 스팟이 빅데이터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는 어베일러블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통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다 수집할 수는 없다라는 데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혼란 변수를 통제해야 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기에는 이런 컨파운딩 베리어블을 우리가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빅데이터는 통제된 실험 상황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데 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론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페이스북에서 뉴스피드와 이제 감정적인 반응 간의 실험을 진행한 적은 있는데 그런 게 엄청나게 물리적이지 않다라는 공격들을
빅데이터를 받았었죠. 결국엔 빅데이터에서는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과관계 추론 이 빅데이터에서는 사실상 좀 어려운 측면들도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용한 데이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적인 통제도 어려운 한계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예측력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회귀 분석하고는 다르게 회귀 개수나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는 알고리즘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 이것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측력은 높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알파고가 어디에 어떤 수를 둬서 승률은 높일 수 있겠지만 왜 알파고가 거기에 그 수를 두었는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정보는 알파고가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측력은 높을 수 있겠지만 설명력, 즉 왜 그 변인이 다른 변인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혹은 왜 그 알고리즘이 그 데이터를 A로 분류했다든지 B로 분류했는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시사점을 주기에는 그다지 설명력이 높지 않다.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측 설명보다는 흔히 우리가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설명이라기보다는 예측 그 자체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론하기에도 좀 알고리즘을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제가 학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조사 분석 방법을 보완하는 것이지 절대 대체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맹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믿기보다는 빅데이터에서 얻은 결과를 설문조사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실험 연구를 곁들여서 같이 인과관계를 같이 검증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왜 우리는 뭐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도 새로운 인사이트는 얻지 못하고 자꾸 왜곡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면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확증 편향이라는 우리의 심리적인 메커니즘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BTS가 한국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는가를 소셜미디어를 분석을 해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BTS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했을 거야, 형성했었어야만 해라는 이미 신념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TS가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가설을 검증하는데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 가설을 깨는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나도 모르게 자꾸 무시하는 경향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런 어떤 편향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저희들이 왜곡된 결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신념들, 나의 가설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의 가설과 일치하는 일부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맞느냐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뭐 저도 실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그 보고를 드리면 그 보고 받으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이나 가설들이 있잖아요. 그 꼭 보고 받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저거 데이터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아니,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그건 데이터가 틀린 거야 라고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신념이나 가설과 좀 다른 불편한 진실이 데이터에서 나타나오더라도 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부주의 맹치,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떤 부주의 맹치라고 해서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이슈나 아젠다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만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정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젠다나 나의 가설의 연관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이제 선택적 주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어떤 정보 처리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아들일 때는 오히려 이런 선택적인 주목이 방해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BTS와 한국의 여론, 한국에 대한 여론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자꾸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데이터 속에 존재하는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BTS와 관련된 가장 많은 키워드로 러브와 코리안이라는 키워드가 나타났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것은 BTS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을 거야라는 기본적인 신념이 있다 보니까 BTS 때문에 한국에 대한 사랑이 증가했다, 이렇게 자꾸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죠. 근데 따지고 정말로 그래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좀 다른 의미는 없을까라고 분석을 2단계, 3단계로 좀 해본다면 BTS와 관련된 러브라는 단어는 사실상 BTS 멤버들과 연관돼서 나타난 키워드들이고, BTS와 관련된 코리안이라는 키워드는 결국 뭐 잉글리시라든지 송이라든지 가사와 관련된 한국어 가사 뭐 이런 어떤 맥락으로 이제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증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코리안과 러브는 다른 전혀 상관이 없는 키워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혹은 왜곡된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면 자꾸 1차적인 분석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데이터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제 데이터라는 것은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 실체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결국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라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실체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일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해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려고 한다든지, 특정 언어가 많이 등장한 것이 결국 그 어휘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오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론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그 데이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도 주관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사례, 일부 쿼테이션을 가지고 마치 전형적인 사례인 것처럼 왜곡해서 표현한다든지, 그러면서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진짜의 어떤 의미들을 자꾸 왜곡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회과학 전공한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회과학 출신의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들이기도 한데, 자꾸 도구에 종속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빅데이터 분석 도구가 제공하는 어떤 수치라든지 펑션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존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도구에서 제공하지 않는 가치라든지 정보는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하지 않고 고민 자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툴 안에 우리가 자꾸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 툴 안에서만 자꾸 맴도는 그래서 우리의 인사이트가 자꾸 툴에 종속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사실상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 툴로는 뭐 분석이 불가능하겠지만, 사실 제가 최근에 와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최근에 빠져 있는 것이 국기원 동영상인데, 국기원의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하나의 동영상이 너무 멋져서 국기원 시범과 관련된 또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고 또
보다는 비디오를 하나를 보는 것이 그 비디오를 하나 보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디오 시청을 이어내게끔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비디오는 다른 비디오 시청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파급력이 상당히 높은 비디오가 있고, 어떤 비디오는 조회수는 높지만 그 비디오만 보고 더 이상 다른 관련된 비디오는 찾아보지 않는 비디오들도 존재할 것 같고요. 결국은 파급효과, 공공외교에 있어서는 하나의 비디오의 시청 조회수가 중요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의 정보, 하나의 비디오가 특정 비디오를 본 사람들이 그 비디오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관련된 비디오를 끊임없이 찾아보는 파급력이 있는 비디오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디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만 우리가 파급력이 높은 공공외교 콘텐츠를 우리가 발굴해내고 끊임없이 이제 디벨롭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소셜 미디어 상의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만 분석을 하는데, 비디오 교차 시청 네트워크도 충분히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로는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보 접근력이 높은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사회과학자들의 상상력이 만나다면 새로운 어떤 분석 툴이나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시도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고리즘에 대한 멘션이고요. 결국 흔히 생각하는 것이 알고리즘은 객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다,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그렇게 이제 흔히들 좀 오해하는 실무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알고리즘을 만드는 주체 역시 사람이고, 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들의 주관, 혹은 어떤 알고리즘을 썼는지, 혹은 그 알고리즘의 뭐 가중치를 어디에 많이 둘 것인지, 이 역시 모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알고리즘이라는 그 자체는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이라고 맹신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판적인 사고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빅데이터라고 해서 빅데이터 역시 편향되어 있다면 왜곡된 결과를 오히려 우리에게 적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루다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컴퓨터가 인종차별적인 데이터들을 혹은 성차별적인 데이터들을 학습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을 썼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 역시 편향되고 사람들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알고리즘을 활용할 때도 반드시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빅데이터라는 거 하던 그냥 일반 스몰 데이터라고 하던 결국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요. 결국 숫자 그 자체, 알고리즘 그 자체에 자꾸 매몰되기보다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사람의 관점에서 좀 이론적인 근거에 가지고 비판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을 할 때 보다 더 좋은 인사이트와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빅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과장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질문 드릴 게 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조인호 대표님 좀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인사이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인호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라고 해야 되나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주제 자체가 빅데이터 공공외교 측면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분석과 관련된 부분, 해석과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어느 수준에서 리스폰스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뭐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빅데이터 요즘은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잘 쓰질 않아서 데이터 분석의 영역에 있으면서 퀄리티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기를 하는 논의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수업에서나 다른 데에서는 그러니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직접 방법론상에 있어서의 벌리디티 문제를 세부적으로 제기를 하시는 논의를 처음 들어서 상당히 반갑고 어, 어, 같이 코드를 맞추는 분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에 좀 즐거운 마음.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늘 그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일단 뭐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뭐 빅데이터든 스몰 데이터든 지금 현재 제기를 하셨던 이 문제들은 사실은 뭐 조사의 영역이든 아니면은 질적 연구, 내용 분석의 영역에서든 항상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를 하는 분들한테는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논의의 핵심일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분석의 문제에서는 인터널 벌리디티나 엑스터널 벌리디티나 컨스트럭트 벌리디티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연구자가 가져야 되는 문제 의식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현재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대규모의 데이터를 대량의 데이터를 이종 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이 문제들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익스터널 벌리디티 문제가 충분히 존재를 한다. 뭐 웹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SNS의 사용자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제한된 인원 중에서도 흔적을 남기는 사람은 훨씬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걸 우리가 의미 없다라고 둘 거냐 아니면은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웹 사용자 정도에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너럴라이즈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의 영역에서는 보정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웨이트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뭐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뭐 맞추지는 못했지만은 지난번 힐러리를 못 맞춰서 이번에는 트럼프 이번 선거에서는 에듀케이션의 웨이트를 상당히 주는 방식을 통해서 뭔가를 시도를 한다라든지 하는 어쨌든 여론조사의 영역에서 상당한 정도의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뭔가 마디피케이션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익스터널 벌리디티 수준에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어떤 여론조사와의 교차 분석을 통해서는 이 부분들을 확보할 가능성들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널 벌리디티의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인과성의 문제는 항상 이론적인 수준에 남아있고 논리적인 수준에 남아있는 영역이라서 이 부분들을 사실 데이터의 문제로 우리가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문제가 빅데이터 영역에서 훨씬 더 확대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제 불가능성들, 환경에 대한 컨텍스트에 대한 통제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인과성들을 추정할 수 있는 관계들을 어떻게 보면 특정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사실 실험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조사 연구에서의 컨텍스트를 무시하는 형태의 조사 혹은 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익스터널 벌리디티를 해치는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쭉 되어 왔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인터널 벌리디티의 문제를 컨텍스추얼한 영역으로 인해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냥 줄 거냐, 아니면 적어도 이 영역에서라도 우리가 인터널 벌리디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도메인의 영역에서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익스터널 벌리디티, 아니 인터널 벌리디티를 적어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냥 고민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아젠다 세팅 효과를 이야기를 해왔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축을 두고서 우리가 미디어 간의 아젠다 세팅을 여전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이론적 틀이 온라인상에서도 적용되는 어떤 도메인들이 여전히 유효성을 가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기를 하셨던 컨스트럭터빌리티는 이 부분은 상당히 저도 문제가 심각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주셨는데 실제로 뭐 센티먼트 애널리시스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토픽 모델링의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결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빅픽처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어떤 인덱스들을 막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그냥 막 사용을 하는데 실제 인덱스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네이밍만 바뀐 상태로 관여도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인지도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이밍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컨스트럭트 벌리티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그러면은 이게 뭐 비정형 예를 들면 텍스트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텍스트 뭐 소셜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뭔가에 대한 인덱스를 구성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은 최근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프레주디스라고 하는 인덱스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건 질문들은 쉽죠.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 종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인종적인 부분이라든지 성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퀘스처닝은 가능하죠. 뭐 이때까지 사회조사 연구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영역이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기준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문장에 대한 강도들을 하든 아니면은 뭐 라이브러리를 만들든 딕셔너리를 만들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적어도 그런 형태의 예를 들면은 뭐 섹시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셔널리즘이라든지 이런 인덱스 하위 인덱스들을 올려서 프레주디스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인덱스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지표를 우리가 구성하는 것들이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이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다가 어떤 순간에는 워낙 텍스트의 변화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르는 어떤 변화라든지 베리에이션들이 상당히 많아서 실제로 그런 지표들을 인식적 수준에서 물어보지 않고 행위적 수준에서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느낌들도 사실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가지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공공 영역에서 연구 사업이라든지 학술 지원 사업이라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인덱스를 구성하는 사업 쪽을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뉴스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언론 기사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파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하는, 카운팅을 하는 형태를 통해서 컴파짓 인덱스를 만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처럼 이게 컨스트럭트 벌리디티를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연구자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활용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들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트렌드 자체는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오늘 제기를 하셨던 이 세 가지 영역들이 사실은 새로운 문제는 아닌데 빅데이터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공론화했을 경우에 이 부분들이 물론 편향된 데이터이고, 그다음에 인과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컨텍스추얼리티가 많은 그런 데이터이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컨스트럭트 벌리디티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리 정해진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텐션이나 아니면 인식을 묻는 것들이 아니라 행위 기반으로 쌓아 올리는 형태의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컨스트럭트 벌리디티의 기준에 합당하는지 혹은 그걸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뭐 사회학 기반의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도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고민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심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만큼 왔는데 이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할까, 아니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래,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뭔가 지금의 상황들을 호전시킬 수 있는 어떤 접근이나 기제나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들었던 생각. 좀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맞아요. 사회과학자분들이 사실은 통계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면 회귀 분석의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또 최근에 몇 편의 논문들이 그런 논문들이 있었어요. 국정 지지도를 혹은 주식 가격을 특정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논문으로 퍼블리시가 된 것들도 있고. 근데 궁금해서 저도 한번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정 지지도가 있으면 마치 이렇게 어떤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이 데이터를 뭐 시계열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정상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상성을 확보한 데이터로 바꿔버리는 순간을 랜덤 워크이 돼요. 다시 말하면 불규칙성만 남는 데이터로 돼서 추정 자체가 불가능한 데이터가 되는 형태. 그러니까 이 경우에 사실은 어떤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동원해서 뭔가를 설명한다는 시도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고리즘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세팅들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사실은 이 부분들이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기에는 배리어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로 남아있는 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분석에 아까 이제 발표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이다라고 하는 영역이 결국은 사람이 개입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사람이 개입해야만 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 뭐 빅데이터, 뭐 AI 이렇게 넘어오면서 모든 사회적 문제들을 마치 AI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해결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요. AI를 동원해서 의사결정들이 되는 거는 기껏해야 지금 브레이크 밟고 핸들 돌리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는,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배정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리소스에 대한 알로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의 의사결정에 AI 모델들이 활용된 사례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도 같이 붙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기계학습이나 머신러닝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사람이 트레이닝을 시키면 얘들이 할 거야, 이 정도는. 근데 여전히
휴먼 인발브먼트가 남아있는 영역, 그래서 이 역할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 영역,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구분이 돼야 앞으로 사회과학자와 이쪽의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다른 유관의 어떤 이공계와의 어떤 결합 가능성들이 여기서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최근에 무슨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뭐 1호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휴먼 인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바이어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가치의 문제가 계속해서 개입이 되고 있고, 히스토리컬한 컨텍스트가 계속해서 개입이 되는 영역에서 인간이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마지막의 영역들이 해석과 함께 여전히 남겨지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논의가 오늘 여기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아마 생소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논의가 진전이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는 오늘 뭐 발표를 해주신 최창호 박사님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실험을 하신다든지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갭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 갭들을 줄이는 과정에 휴먼 인발브먼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시키는 이 프로세스가 사실은 좀 활성화돼야 인문사회 영역에서의 어떤 뭐 진영화 사회라고 좀 이상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상한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입의 여지들을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여기 참여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질문을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다 이제 드리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 현업에서 빅데이터 말 안 쓴다고 그랬었지만 데이터 조사 방식에서 지금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통계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실 빅데이터가 많이들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대안에서도 이제 타당성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의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어떠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도 서로 다른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마케팅 분야, 어떤 분야에서는 이제 그 미디어의 내용 조사 분석, 또 어떤 곳에서는 어떤 소비자 심리, 뭐 이런 데이터들의 활용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른 의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종류가 다르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공 외교 분야에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의심들이 좀 가질 필요가 있을지, 이제 그게 일단 제일 궁금한 질문이 좀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거는 이제 그 공공외교에서 공공의 퍼블릭에 대한 부분과 관련될 수 있는데요. 그 퍼블릭에 대한 이해를 요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많이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하면서도 지금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외교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떠한 소비나 이런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간의 또 외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당성의 문제가 훨씬 더 조심스럽게 의심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예. 뭐 일단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가장 공공 외교 관점에서 주의해야 될 밸리더티는 컨스트럭트 밸리더티와 익스터널 밸리더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스터널 밸리더티 측면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상에서 표현된 여론이라는 것이 반드시
일반 해외 공중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external validity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상에 표현된 여론이라는 것이 일반 공중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왜곡된 여론에 반복해서 노출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뇌되고 우리의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온라인상에 편향되고 일부 여론, 편향되어 있는 일부 여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반 공중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시그널적인 측면에서는 external validity가 낮더라도 시그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토픽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주목을 하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 좀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해외 여론이 나빠졌다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으로 표현된 온라인 여론들이 있다라고 조금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타당도 측면에서 constructive validity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 용어를 기존에 있는 용어들을 이론적인 용어들을 빅데이터 혹은 데이터 애널리틱스 디지털 데이터에 자꾸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자꾸 이론적인 개념들을 빅데이터에 적용을 하는데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왜곡된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한국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긍정 언급량,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확한 표현 용어 사용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적 타당도하고 이제 그 부정 타당도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되게 그 인상적인 말씀은 그 온라인의 공중들의 여론과 오프라인의 공중의 여론을 차이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되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중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 분석 결과나 분석을 위한 어프로치에서 되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이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개념화를 기초로 한 어떤 컨스트럭트를 만들 때 그 어떤 밸리디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 데이터의 성격상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접근하는 것들에 대한 좀 주의를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둘 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관성들을 좀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조인호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그 아까 제 질문에 대해서 혹시 말씀 주실 게 또 있으실까요? 뭐 저도 전체적으로 뭐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조금 세분화를 하면은 그 그 온라인 공중에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라인에서의 어떤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어떤 트렌드와 실제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혹은 이후에 확인하는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관심을 가지면은 뭐 트럼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리 사회에서는 이준석과 관련된 거, 예를 들면은 뭐 남성에 대한 어떤 우월성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존 이렇게 뭐 불평등 구조가 오히려 남성에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논의, 아니면 아까 예를 우리 박사님께서 들어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아까 그 치킨집이었죠? 예, 그런 것처럼 잘 안 들어맞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유형화를 해보면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마치 이게 사회적 이슈인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수준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아마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도 아마 한번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가부에 대한 폐지라든지 통일부에 대한 폐지라든지 이 이슈가 예를 들면은 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론이 많고 비판이 많으니까 이게 실제로 국민들이 그 여론을 따라가는 걸까, 아니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의 이 갭들이 상당히 큰 걸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온라인 공중들의 행동 방식과 일반적인 전체 국민들의 행동 양식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일치해 가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 갭들이 늘어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 동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갭들이 커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있고, 정도. 이건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그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로 인해서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못마땅해 하는 것들은 오프라인상에서의 다른 행위들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견들을 표출할 다른 경로들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뭐 투표로 반영이 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는 했고, 그러니까 공공 분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한일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양인에 대한 비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셀레브리티도 이 담론들을 주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밖에서는 계속해서 얻어터지고 때리고 하는 행위들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뭔가 갭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갭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익스터널 벌리디티를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가미가 된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연구 분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텍스트 계속해서 이제 공공 분야는 우리가 텍스트 쪽만 이렇게 보는 양상들이 있죠. 텍스트에 대한 분석 자체도 지금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 부분에만 국한돼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분석 방법들을 좀 아까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분석 방법들을 조금 다양화하고 고도화를 하는 그런 시도들을 좀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뭐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연관어 분석들을 할 때 그 수준들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뎁스들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방식들이라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콜로케이션을 볼 때에도 콜로케이션을 계속해서 확장해가면서 실제 우리가 텍스트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 확장을 해본다는, 혹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문을 확인해서 검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해석에 대한 근거들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의 노력들은 같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좌우는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태도 같은 부분은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애티튜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물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영역이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데이터는 행태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갭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광고에서는 이런 이야기, 광고나 홍보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프로세스 모델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용어 사용이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오해의 소지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충분히. 예를 들면은 언론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은 빅데이터 안에서 평가를 하는,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형태의 인덱싱을 하는 기관은 아무데도 없거든. 그냥 단어 수준이나 문장 수준에 대해서 수정문을 보고 있는 그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용어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플로라고 하긴 그렇고 온라인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저기
자유롭게 지금 질문하거나 또는 의견도 괜찮습니다. 인사이트 주시는 의견도 괜찮으시고요. 이렇게 질문이나 발언해 주실 분 있으면 본인 이렇게 짧게 소개해 주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타당도를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퀘스천이 드는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은 또 연구 문제를 거기에 맞추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갖고 있는 결함이나 조사 방식의 어떤 한계를 감안한 어떤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할 어떤 공공 외교의 연구 문제들,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은 뭐 어떤 것들이 또 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타당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질문들이 있다면요. 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뭐 발제자, 토론자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계신 여기 참여자분들 중에서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공공 외교의 연구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좀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뭐 일단 제가 공공외교와 관련돼서 최근의 연구 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폭넓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좀 뭔가 연구 주제로서의 토픽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뭐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누가 들어도 명확하게 의미가 파악될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된다. 예를 들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자면 한국에 대한 언급량, 아니면 한국에 대한 긍정 언급량, 아니면 특정 비유에 대한 시청 횟수, 아니면 공유 횟수,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들어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개념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맞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전통적으로 써왔던 추상적인 변인들, 심리적인 변인들을 이렇게 공공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활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그런 어떤 추상적인 변인을 연구에서 쓰더라도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거쳐야 될 것이 휴먼 코더들과 머신 코딩 결과 간의 일치도 분석은 최소한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그 분석 결과가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기준값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지금 전창녕 박사님 빅데이터를 가지고 공공 외교의 공중들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고 계신데 어떠셨습니까? 네, 저 일단은 갑자기 주셔서 당황스러운데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발표 들으면서 그리고 저희 연구센터에서 지금 공공외교 해외 여론의 동향을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서 좀 궁금한 점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 빅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 그 자체가 가져오는 차별도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런 넘치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도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온라인 여론이랑 오프라인 여론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온라인 상에서 수집한 데이터,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그런 거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할 때 전체 여론이 아니라 온라인 여론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도 그 자체에 대한 또 위험성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컨대 온라인상에서의 데이터,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데이터라고 해도 연령이나 지역 등의 차이에 따른 또 과대표집이나 과소표집이 분명히 발생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여론조사할 때는 그러한 그 과대표집이나 과소표집 문제를 뭐 특정 뭐 변인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한계를 보완하고는 하는데 이게 그 온라인 수집하는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마련돼 있지 않은가? 그런 고민은 없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 상에서 존재하는 글들을 인구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트위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그 API를 통해서 공개하는 데이터들이 그 트위터 이용자들이 공개한 개인정보의 경우는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혹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공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글을 쓴 사람들의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BTS와 관련된 글을 쓴 사람들의 대부분 여자다. 그리고 대부분 10대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들이 파악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뭐 미국의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썼다. 이런 거는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전반에 걸친 일반인들의 BTS에 대한 여론이 어떠하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온라인 여론은 일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트위터에 한해서는 그런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를 우리가 보고서에 제공할 수는 있지만 물론 그 역시도 그것을 비공개로 해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작성된 글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보세에 의해서 작성된 글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것이 보세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고 어떤 게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나가면 사실상 뭐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이제 결국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툴들이 트위터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기 있기 때문에 그 트위터에 발생한 여론이 온라인 전반적인 여론을 대변한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또 어려운 그런 글도 있어서 하지만 뭐 질문 주셨던 것만 놓고 본다면 트위터에 한해서는 인구 통계적인 추론은 가능하다. 뭐 최근에는 더 나가면 머신러닝에 의존해서 어떤 특정 표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들이 주로 쓰는 표현들, 혹은 남성들이 주로 쓰는 표현들, 10대들이 주로 쓰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에 의해서 어떤 글이 주로 뭐 10대의 여자들에 의해서 작성됐다라고 추론하는 어떤 알고리즘까지도 나와는 있는데 뭐 그런다 할지라도 역시 추론일 뿐 그게 그들이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해왔던 표직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또 이렇게 질문 주실 분 또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뭐 한두 가지 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방금 누구신가요? 지금 질문 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트위터 이제 말씀 주셨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전체 인구를 또 대표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저들의 대표성들이 또 이렇게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공외교에서는 주로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해외 공중들의 의견도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일본의 공중들의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 또는 이제 중국 공중들의 한국에 대한 어떤 특정한 어떤 이슈에 대한 의견들
근데 이게 언어적인 부분들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 분석할 때도 되게 큰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미디어 외교센터도 사실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좀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언어적인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어떤 동향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공공외교에서 얼마만큼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는 저도 아직 타당성에 대해서는 잘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흔히 이제 이미지 분석의 경우에는 언어를 초월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요즘 10대들이 주로 쓰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주로 이미지 기반의 혹은 영상 기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 올라오는 이미지나 동영상들이 어떤 이미지들이 주로 관련해서 올라오는지, 그 이미지를 분석한다는 그 결국 이미지는 언어를 초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 발생한 이미지라 하더라도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가능성은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그것이 공공외교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시사점과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지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공외교적인 어떠한 분석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많은 플랫폼에서 사실 텍스트 기반보다는 그 동영상과 이제 그래픽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발제 하나와 이제 토론자 한 분을 모시고, 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추가로 여러분들 혹시 코멘트나 어떠한 질문들이 없으면 오늘 이제 여기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중간에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오늘 이제 이 세미나를 이제 최창원 박사님 마지막 코멘트 이렇게 정리 발언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짧은 시간에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할 이야기들은 좀 많은데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좀 말씀드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까 전에 조인호 토론자분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야기해왔던 타당성의 중요성을 빅데이터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정교화하는데 하기 위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화두는 아니지만 빅데이터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화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도 이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빅데이터와 공공외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이제 열었는데요. 저희 미디어 외교센터는 이런 소소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학술적인 콜로퀴움 형태의 세미나를 이제 계속 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지속적으로 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발표를 해준 최창현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잠시 조인호. 네, 조인호 대표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모두 참여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